169페이지입니다. 169페이지. 자, 거기 보면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라고 나와 있죠. 네. 자, 제가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 결론을 기억하면 됩니다, 항상. 네, 제가 갑자기 결론을 딱 얘기하면 모르니까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생산 요소는 대표적인 생산 요소가 토지, 자본, 노동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생산 요소들이 이렇게 투입이 되면 생산물이 나와요. 이 세 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세 개가 들어가야 생산물이 나와. 자, 그런데 토지가 너무 비싸. 토지가 너무 비싼 거야. 토지가.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할 때 만약에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고기가 너무 비싸. 그럼 고기를 많이 넣어, 못 넣어? 고기를 많이 못 넣지. 10명이 먹어야 되는데, 그럼 고기를 적게 넣는 대신에 두부를 많이 넣어버리는 거야. 그럼 10명이 먹을 수는 있죠, 일단. 자, 그럼 생산물을 만들 때는 토지도 들어가야 되고, 노동도 들어가야 되고, 자본도 들어가야 되는데, 토지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럼 토지를 많이 써요, 못 써요? 많이 못 쓰지. 그럼 토지는 사용을 줄여야 돼. 그럼 토지 사용을 줄여버리면 생산물 자체가 적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10명을, 음식 10명을 못 먹는다니까, 고기를 적게 넣어버리면. 그러니까 두부를 대신 넣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토지를 줄이는 대신에 다른 걸 넣어야 되겠지. 맞아요. 그럼 토지 대신에 자본을 넣는다고 해보자. 토지를 줄이는 대신에 자본을 넣어.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 토지 대신에 자본으로 대체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토지 대신에 자본으로 대체했다. 이걸 조금 유식한 용어로 이렇게 합니다.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헷갈려 드릴 거예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면 된다.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는 얘기는 토지 대신에 자본을 많이 넣었다는 거야, 자본을 적게 넣었다는 거야? 그래, 그거 알면 됐어요.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토지 대신에 자본을 많이 투입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 이 말은 토지 대신에 자본 사용량을 늘린다, 이 뜻인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말을 바꾸면 이렇게 더 자세히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토지 사용은 줄이고 그 대신에 자본 사용량을 늘린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그게 이 뜻이거든. 이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다예요. 다예요, 다. 그러면 왜 토지 사용을 줄일까? 토지 사용을 왜 줄인다고 그랬어, 아까 제가? 토지가 비싸. 토지가 비싼 거야. 토지가 비쌌어. 토지가 비쌌어. 상대적으로 싼 자본 사용량을 늘린다. 이 얘기입니까, 지금? 토지 가격은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두부가 싼 거야, 고기 대신에. 토지 가격이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싼 자본을 대신 넣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한다고?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토지가 비싸다는 거는 도심일까, 외곽일까? 도심이지, 도심. 그러면 지금 제가 적은 이 내용들은 도심 얘기야, 외곽 얘기야? 그래요, 이게 도심이야, 도심. 도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심 얘기. 그러니까 도심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뜻이 무슨 얘기냐? 토지 사용은 줄이고 자본 사용량은 늘린다. 자, 그러면 토지 사용은 줄이고 자본 사용량을 늘린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고층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층 건물 토지는 조금만 쓰고 위로 올리는 거야. 이거 아까 뭐라 불렀는데 예전에. 그렇죠. 그래서 이걸 집약적 이용이라고도 그러는 거예요. 수직으로 이용하는 겁니까? 수평으로 이용하는 겁니까? 그렇죠. 수직이죠.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이거 하나 딱 기억하면 이제 외곽은, 이거와 반대되는 외곽은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작다. 그 말은 토지를 많이 이용한다, 토지를 적게 이용한다. 토지를 많이 이용하는 거야. 토지를 많이. 싸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생산물을 만들 때 생산 요소 가격이 싼 거를 많이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외곽은 토지 가격이 싼 거야. 그래 토지를 많이 이용해. 그 대신 자본 사용량은 줄여. 맞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한다고?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작다. 안 적을게요. 자꾸 적는 게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외곽에서 토지 사용량을 많이 하고 자본 사용량을 줄이는 거니까 뭐라고 부르느냐? 이걸 조방적 이용이라 그래. 조방이라는 건 듬성듬성 이용한다는 거예요. 입체적, 집약적 이용은 쫀쫀하게 이용하는 거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거는 수직적 이용일까요? 수평적 이용일까요? 네. 목장 같은 거 생각하면 됩니다. 목장. 조방적이잖아요. 됐어요? 자, 그럼 교재 한번 볼게요. 노동은 여기서 별개로 빼버리는 거야. 노동까지는 생각 안 해. 노동까지는. 자, 우리 교재 보겠습니다. 자, 양가로 1번에 생산 요소의 대체성 이렇게 돼 있죠. 자,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라는 게 아까 뭐였냐면 토지 대신에 자본을 사용하는 정도 이 얘기잖아요. 맞아? 그럼 이 식으로 한번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식으로. 뭐 식까지는 시험에 잘 안 내지만 이거 식으로 한번 생각해봐. 우리 다 배웠거든. 식을 어떻게 만들면 될까? 그렇지. 뭐뭐에 대한 앞에 게 분, 뭐로 간다 그랬으니까 토지분의 자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식으로 적으면. 자, 봅니다. 동그라미 1번에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란 토지에 대한 자본의 투입 비율을 의미한다. 토지에 대한 자본의 투입 비율은 이 뜻이에요. 토지 대신에 자본을 투입하는 정도 이 뜻이에요. 이게 지금. 맞아요? 토지 대신에. 자, 그 뒤에 봅니다. 줄 칠게요. 토지와 자본의 결합 비율이라고도 그래요. 토지와 자본의 결합 비율이라고도 부릅니다. 생산 요소의 대체성을. 또 줄 칩니다. 토지 이용의 집약도를 결정한다. 토지 이용의 집약도를 결정해요. 자, 동그라미 3번 별표야. 동그라미 3, 4번이 결론이야. 결론. 3번 볼게요. 도심 지역은 지가가 비싸므로 상대적으로 싼 자본을 많이 투입하므로 아까 말씀드렸죠. 도심 지역 줄 딱 치고 그 뒤에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뭐라고요? 크다 동그라미 해야 돼. 크다. 작다 그러면 안 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집약적 이용이라고 부릅니다. 자, 4번입니다. 외곽지역 줄 치고요. 그 뒤에 굵은 글씨.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작다. 이런 이용을 뭐라고 부른다? 조방적 이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집약적 이용이라는 거는 토지를 조금 쓰는 거야. 토지를 조금 쓰고 그 대신 다른 걸 넣는 거야. 다른 거.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이게 답니다. 근데 시험에 그렇게 많이 한 문제짜리로 낼 정도는 아니고 지문으로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171페이지요. 자, 도시 내부 공간 구조론인데 여기는 거의 매년 나와요. 매년 나와요. 옆에 보니까 번호가 거의 뭐 하나도 안 빠지고 그냥 쭉 적혀 있죠. 거의 매년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시험에 나온다고 보고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는. 자, 도시 내부 공간 구조론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 도시가 성장해 나가죠.
우리 울산이라는 도시도 처음에는 울산읍이라는 중심역이 뭐 저기 중구 그죠? 저기였지만 점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울산시 형태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내부 공간 구조론이라는 거는 도시가 성장해 나갈 때 그 도시 내부 구조가 어떠한 형태를 겪으면서 도시가 커져 나가느냐 이거를 이제 연구한 이론이에요. 그러면 도시 내부 공간 구조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저 먼저 1번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라고 있나요? 한번 넘겨보시면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라고 있죠. 또 한 개 넘겨보시면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이라고 있습니까? 일단 이 세 개가 가장 대표적인 이론입니다. 세 개가. 그래서 도시 내부 공간 구조 이론에는 크게 세 이론이 있다.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다핵심 이론. 오늘은 저희 세 개만 설명드릴 거예요. 이 세 개에서 시험에 나오니까 항상. 그럼 제가 왜 이렇게 항상 제목을 적느냐면, 여러분 공부를 할 때는 도시 공간 구조론이 있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제목부터 생각이 나야 돼요. 항상. 도시 내부 공간 구조 이론에는 세 가지 이론이 있더라. 동심원, 선형, 다핵심. 이게 항상 딱 체계가 잡혀 있어야 돼, 이게. 그러니까 동심원 이론 딱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가 떠올라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동심원 이론은 버제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이론이에요. 버제스.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좀 기억해야 됩니다. 버제스. 오늘 외국인들이 자꾸 나오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 이름 외우는 게 좀 힘들죠. 앞으로 외국인들이 좀 계속 나올 거야. 입지론에서 외국 사람들이 많이 나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안 했나 봐.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연구 좀 하면 좋을 텐데. 연구했겠지. 안 했을 리가 아니야.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실학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동양은 세계 역사의 주류가 아니다 보니까 유럽 쪽 애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지금. 네. 자, 버제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동심원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 도시가 성장할 때 우리가 뭐 호숫가에 돌멩이나 탁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파동을 그리면서 쫙 번져나가죠, 이렇게. 그게 동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가 성장해 나갈 때 그 모습이 동심원 형태를 그리면서 성장해 나가더라. 이게 동심원 이론이에요. 이 동심원이라는 거는 버제스가 처음 쓴 용어가 아니야. 이 동심원 이론 아까 우리 티넨이 있었죠? 아까 티넨의 고립국 이론 같을 때 제가 아까 시장 중심으로 농업지역 동심원 그랬잖아요. 이 동심원 이론은 먼저 티넨이 얘기한 거, 티넨이. 그래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티넨의 고립국 이론을 응용했어요. 맨 먼저. 자, 우리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네, 171페이지입니다. 거기 내용 보세요. 내용이 니은이에요. 찾았어요? 자, 줄칠게요. 티넨의 줄치고 고립국론을 줄치고 도시 내부에 응용한 모형 이렇게 줄칩니다. 그럼 누가 원조라는 거예요? 티넨이 원조예요. 버제스가 티넨 거를 응용했지 티넨이 버제스를 응용한 거 아닙니다. 시험에 예전에 그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티넨이 원조다. 티넨이 항상 티넨이 원조다. 눈에 튄다 그랬다 내가. 눈에 튄다. 원조예요 걔가. 원조.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동심원 형태를 그리면서 5개의 지역으로 분화된다고 봐요. 그 위에 보시면 여기 보세요. 도시는 그 중심지에서 동심원상으로 확대되어 5개의 지구로 분화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5개의 지구가 그러면 파란색으로 박스 보입니까? 이거 별표입니다. 그거 순서 꼭 알아야 됩니다. 순서 시험에 잘 내거든. 중심 업무, 전이, 저급주택, 고급주택, 통근자지대 나오죠? 자, 이거 보통 앞글자 중전 저고통 이렇게 외웁니다. 중전 마마 저 고통스러워요. 중전 저고통 순서 중요해. 중전 저고통. 저급주택지역을 근로자 주거지역이라고도 그러고요. 고급주택지역을 중산층 주거지역이라고도 그래요. 이제 중전 저고통 순서 꼭 중요하다. 이거 순서. 자, 그 다음 다시 내용으로 옵니다. 자, 기억에 도시 내부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시카고 동그라미 하세요. 이 버제스는 시카고라는 도시를 모델로 해요.
시카고라는 도시를 모델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자, 다 넘겨봅니다. 제가 비판부터 먼저 하고 설명드릴게요. 넘겨보시면 그 비판이죠, 비판. 자, 니은, 니은요. 도로 및 교통수단 줄치고요. 줄쳤어요. 맨 뒤에 고려하지 않았다 줄치세요. 이 버젯은 도로를 고려 안 했어요. 도로나 교통망을 고려 안 해. 그러니까 동심원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복잡한 모형이다, 단순하다.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비판이 있어요. 단순해. 버젯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도로를 고려 안 한 거예요. 옆에다 단순 이렇게 적어도 단순한 모형이에요. 단순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버젯을 다루느냐? 도시 내부 공간 구조론을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거든요. 항상 원조는 중요하단 말이에요. 원조는 남들이 얘기 안 할 때 얘기했으니까 중요하지. 그러니까 남들이 얘기 안 할 때 얘기를 하니까 완벽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공격을 받을까 안 받을까? 이제 공격받아. 이제 점수 공격받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도시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는 그럼 어떤 거에 의해서 도시가 성장해 나가느냐? 도시의 성장 원인은 뭐냐? 이거를 그 동그라미 디귿입니다. 도시의 공간 구조를 줄칠게요. 도시 생태학적 관점 줄치고요. 친입 경쟁 천이 줄칩니다. 친입 경쟁 천에서 배웠는데 우리 여고 할 때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요 지역이 있으면 이 지역이 외곽지역으로 침입이 들어가. 그러면 기존에 있던 애들하고 경쟁을 벌여. 그러면서 지역 성격이 바뀌어. 이런 식으로 도시가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젯은 도시의 성장을 도로로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 도시 생태학적 관점인 친입, 경쟁, 천이 과정을 가지고 설명한다. 그럼 친입, 경쟁, 천이 나오면 누구다? 버젯이라는 걸 딱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도시 생태학적 관점 이 말하고 처음에 다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리얼이에요. 자, 줄칠게요. 굵은 글씨만 치면 돼. 중심지와 가까워질수록 범죄, 빈곤, 질병이 줄어든다, 많아진다. 많아져요. 외곽으로 갈수록 줄어요. 그러면 버젯의 이론에 따르면 저소득층들은 도심 가까이 있어요, 도심에서 멀리 있어요. 저소득층들이 중점 저고통이잖아. 저소득층이 도심 가까이 있다니까. 저소득층이 도심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도심 가까이 있기 때문에 도심에 가까울수록 빈곤이나 질병이나 범죄가 많다고. 그러니까 외곽으로 갈수록 고소득층이거든. 그러니까는 범죄, 빈곤, 질병이 줄어든다고요. 됐나요? 도심으로 올수록 범죄, 빈곤, 질병이 증가합니다. 외곽으로 갈수록 줄어듭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험에 다 한 번씩 다 나왔어요. 비읍 볼게요. 도심에 가까울수록 저소득층 주거지가 입지하고 외곽으로 갈수록 고소득층 주거지가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따라서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줄칩니다.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과 접근성의 양호한 지역의 주거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 줄칩니다. 줄치고 저소득층일수록 괄호 하시든지 뭐 동그라미 하시든지 하세요. 그러니까 버젯의 이론에 따르면 저소득층들이 도심 가까운 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중심 업무 지역에는 뭐가 있냐면 말고 일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일자리가 중심 업무 지역에 모든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가 많고 일자리가 많은 도심 가까이 거주지를 정하더라. 이게 누구라고? 버젯. 아시겠어요? 이 사람의 말이 옳고 맞다 틀리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버젯은 그렇게 주장했다 이 얘기입니다. 항상 우리가 학자들의 이론을 들을 때 이 사람 말이 정답이다 이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야. 지금도 많은 학자들은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 사람들의 말이 꼭 선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구나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학자들의 주장은 모두 다 동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반론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항상. 그렇죠? 버젯은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야. 버젯은 이렇게. 어떻게?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가 많고 일자리가 많은 도심 가까이 거주지를 정하더라. 아시겠죠? 저소득층들이. 그러니까 중점 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넘기세요. 그럼 172페이지 보니까
핵심 정리해가지고 5개의 동심원지 돼가지고 쭉 나와있죠? 이거 지금 보지 마세요. 이거 안 보셔도 크게 관계 없어요. 나중에 이거는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173페이지 봅니다. 자, 호이트의 선형이론 나오죠. 자, 버제스가 동심원 이론을 발표하니까 자, 호이트가 이걸 반박을 해요. 반박을. 항상 반박 관계야. 이론은. 제가 뭐 발표하니까 그 밑에가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동심원 이론의 가장 큰 단점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도로 무시, 교통망 무시란 말이야. 그게 가장 큰 단점이거든. 그리고 도시를 딸랑 한 개, 시카고 하나 가지고 분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반박한 사람이 호이트야. 선형이론. 호이트. 사람 이름 알아야 돼요. 호이트. 줄치고요. 호이트. 그래서 호이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도시가 성장할 때는 교통망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교통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도시가 있어. 중심이 있어. 여기 중심이. 버제스는 도시가 이렇게 성장해 나간다는 거고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교통망을 고려 안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호이트는 그게 아니에요. 자, 중심에서 도시가 성장을 해 나가는데 도로를 고려하더라. 도로. 그럼 도로라는 거는 쭉 도로를 뚫고 나가다가 앞에 산이 가로막는다든지 하천이 흐른다든지 이러면 도로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가지. 산도 뚫어버리니까. 그럼 예전에는 잘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도로가 피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도시가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성장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호이트의 선형이론 첫 번째 결론. 도시가 성장할 때는 교통망을 따라 확장된다. 교통망을 따라 확장된다. 근데 그 모양이 동심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동심 모양을 가지 않는다. 일정한 모양을 띠지 않는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 연구를 해보니까 부채꼴 모양을 많이 이루더라는 거야. 부채꼴. 그래서 그 호이트의 선형 이론할 때 선이 부채 선자예요. 부채 모양이란 뜻이에요. 선자, 부채 선자거든. 자, 그래서 호이트의 선형 이론. 도시의 성장은 교통망을 따라 확장된다. 교통망을 따라. 근데 그 모양이 버제스에 주장하는 것처럼 동심원 모양을 그리는 게 아니고 부채꼴 모양을 많이 이루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 사람의. 자, 우리 교재 봅니다. 의, 토지 이용은 찾았습니까? 173회 의 토지 이용은 도심에서 시작되어 점차 줄칩니다. 교통망을 따라 확장. 교통망을 따라 확장 줄치고요.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 부채꼴 모양 딱 줄치면 되겠습니다. 부채꼴 동그라미하고 별표예요. 부채꼴 나오면 선형이론이야. 당연히 부채가 선이라니까. 부채가 선이라니까. 자, 부채꼴 위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우리 밑에 교재 있지만 네. 쐐기. 우리 그 텐트 칠 때 땅에 박는 거 있잖아요. 쐐기 같은 거 있잖아요. 땅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땅에 이렇게 박는 거.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려가지고. 이렇게 박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네 눈에는 부채꼴로 보이냐? 내 눈에는 쐐기 같은데, 그래서 쐐기형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쐐기. 그래도 누구라고요? 선형이론이에요. 쐐기. 네. 여기 밑에 적어 두시고요. 됐어요. 자, 그리고 니은입니다. 니은. 그럼 도시 성장이 교통망을 따라서 형성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호이트가 보니까 부자들은, 고소득자들은 도로 옆에 살더라는 거예요. 도로 옆에. 왜? 도로 가까이 살면 딴 데로 이동하기가 편하거든. 그래서 고소득층들, 고급주택들은 도로 가까이 입지하더라. 그게 니은입니다. 줄칠게요. 고급주택은 교통망축 가까이 입지한다. 네. 줄 쳤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하급주택. 그 밑에 하급주택. 중급은 보지 말고 하급주택 찾았어요? 하급주택은 고급주택 반대편에 위치해. 하급 또는 저급주택은 어디에 위치한다고? 고급주택 반대편에. 고급주택이 저리 가. 발로 차버렸어. 평 날아가, 반대편에 날아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중급주택은 고급 옆에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아부하고 있어. 중급은 고급 옆에. 중요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자, 호이트의 이론에 의하면 고소득층들이 도로 가까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 왜 그럴까? 그 말은 고소득층들이 접근성을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아까 버제스는 누가 접근성을 중요시했더라?
그렇지, 저소득층들이. 왜냐하면 버젯은 도로 개념이 없거든. 버젯에는 도로라는 게 안 들어가. 도로가 없단 말이야. 근데 호이트는 이제 도로가 뿅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자들이 도로 옆에 사는 거예요. 도로 옆에. 접근성 좋은 곳에. 그러면 버젯은 저소득층들이 접근성을 중요시한다는 거고, 호이트는 누가 중요시한다는 거야? 고소득층이 접근성을 중요시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그 밑에 봅니다. 즉 선형 이론에 따르면 주택 구입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고소득층의 주거지 줄치고요. 간선도로 인근 줄치고요. 그 뒤에 이렇게 나와 있어.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입지. 보입니까? 네. 그러니까 호이트는 접근성을 누가 중요시한다? 고소득층이. 버젯은 그래서 약간 줄을 치라는 거예요. 시험에 너무 어렵거든. 이런 말들이 나오면 잘 못 찾아내. 그래서 미음에 보면 쐐기형 이런 말 나오세요? 보이세요? 쐐기란 말 나오잖아. 쐐기형이라고도 부른단 말이에요. 됐죠? 네,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이트는 기억할 게 그러니까 교통망, 부채꼴, 그리고 공업주택이 접근성을 중요시해서 도로 가까이 거주하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네요. 그죠? 네, 그 외에는 크게 뭐 중요한 내용들이 없어요. 많이 어려운 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굽니까? 네,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이죠. 얘들은 상대적으로 이름은 크게 뭐 잘 안 물어보는데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이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은 이 둘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단핵 모형이에요. 단핵 모형이라는 거는 중심지가 한 개. 아까 버젯도 여기 중심지거든요. 여기 중심지로 동심원을 그리면서 성장해 나간다 이런 얘기고, 호이트의 선형 이론도 중심지로부터 도로가 뻗어나가거든요. 중심지로부터. 그러니까 중심지가 한 개야, 얘들은. 다. 중심지가 한 개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해리스 올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도시의 중심이 하나일 수가 있느냐. 도시의 중심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다. 그래서 이걸 다핵심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핵심 이론 뜻이 뭐라고요? 도시의 중심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질문이에요. 그게 다핵심 이론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생겨요. 그럼 도시의 중심이 왜 여러 개냐? 도시의 중심이 여러 개가 되는 원인이 있거든. 다핵의 발생 원인. 그걸 시험에 잘 내. 다핵의 발생 원인. 자, 우리 교재 보겠습니다. 자, 의 보세요.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 의. 네. 도시 성장에 있어서 도시의 핵심은 하나가 아니다. 하나가 아니다. 줄 쳤어요? 거기다 적어. 여러 개다. 이렇게 적어. 여러 개다. 이게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의 뜻입니다. 도시의 중심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다. 우리가 지금 울산 같은 경우도 보면 옛날 중심이 여기 옥교동, 성남동 아닙니까? 그죠? 중심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삼산도 있고. 맞습니까? 또 동구점, 남목 이런 데들 중에 부심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역마다 좀 큰 데가 있잖아요. 무거동, 저기도 좀 상가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요. 그러니까 도시는 도심뿐만 아니라 여러 부심들이 있다는 거예요. 옆에다 부심 이런 거 다 하셔야 부심. 지금 현대도시 개념에서는 부심의 개념이라 봐도 돼요. 부심. 도심, 부심 이런 말 쓰잖아요. 네. 서울 같은 데 가보세요. 서울의 가장 중심이 어디예요? 명동, 을지로, 그게 중구 아닙니까? 그죠? 근데 거기뿐만 아니고 강남역이라든지 이대앞이라든지 영등포라든지 뭐 홍대라든지 이런 부심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일종의 다핵심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보충학습 보입니까? 근데 이게 별표입니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보충이 아니고 이게 보충이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거야. 핵심이야. 핵심. 혼자 공부하는 사람 이게 보충인 줄 알고 안 볼 수도 있겠네. 핵심. 자, 다핵이 생기는 원인입니다. 이 시험에 잘 나온다 이거. 자, 첫 번째 볼게요. 동종 동그라미 하세요. 동그라미 했어요? 네. 그 뒤에 집적, 집중 이렇게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비슷한 활동들이 있잖아요. 비슷한 활동들은 모이더라는 거예요.
비슷한 것들끼리는 모여. 그래서 하나의 타운을 형성해. 뭐 공구, 상가 이런 것처럼, 네? 비슷한 동종 유사한 활동들은 모이더라. 그래서 하나의 중심을 핵을 이루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종이라는 말이 나오면 뒤에 집적, 집중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 동종 뒤에 옆에다가 아까 동종 활동이 있잖아요. 거기다 이런 말도 적으세요. 유사. 유사. 그래서 동종 유사한 활동들은 집중, 집적해요. 규모의 경제와 관계 있거든요, 이게. 규모가 모여가지고 규모를 키워야 이익이 생기니까 동종 유사 활동들은 집중, 집적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니은입니다. 이 종의 활동들 돼 있죠. 이 종이라는 건 같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겁니까? 다르다니까 얘들은 같이 있으면 싸워. 그래서 얘들은 떨어져,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 동그라미하고 뒤에 분산 동그라미 비양립. 비양립이라는 거, 아까 제가 동종할 때 양립을 잘 설명 안 드렸는데, 양립이라는 거는 같이 서 있는 거 옆에 서는 거야. 옆에 서면 친한 사람이 안 친한 사람이야? 친하지. 그 김정은이 옆에 있는 게 제일 친한 애라니까. 바이든도 나올 때 옆에 해리스 부통령 데리고 나오죠. 맞아요. 런닝 밑에 데리고 나오죠, 옆에. 그러니까 내 옆에 나란히 서가 있다는 거는 동종이야, 동종. 같은 식구라고. 그러면 비양립은 뭐예요? 같이 안 서 있죠. 좀 멀찌가, 너 저리 가. 에이, 저리 가. 그래서 이 종은 분산, 비양립. 동종은 집중, 집적, 양립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래서 제가 아까 양립을 설명 안 드린 이유가 비양립 할 때 같이 하려고. 양립. 근데 이 종 활동들은 같이 있으면 싸우니까 어떻게 흩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분산해라. 같이 서 있지 마. 비양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중요합니다. 시험 어떻게 내냐면 동종 유사 활동들은 분산 비양립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O입니까? X입니까? X죠. 이 종은 집중, 집적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잘 내요. 3, 4번 굳이 안 봐도 돼요, 사실은. 자, 3번도 보긴 보겠습니다. 3번에는 특정 위치, 특수 시설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특정 시설들이라는 게 생기면 그 특정 시설을 중심으로 하나의 타운이 형성될 수가 있거든요. 뭐 항만 시설이 들어왔다. 그럼 항만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중심지가 형성될 수가 있죠. 올림픽 뭐 선수촌, 뭐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을 해, 서울에서. 그러면 그 올림픽 경기장을 중심으로 하나의 또 타운이 형성될 수 있잖아요. 선수촌 아파트도 들어가야 되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수한 시설이나 특정한 시설들이 들어가면 그런 특정 시설들로 인해서도 핵이 생기기도 하더라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에는 지대지불능력이에요. 지대지불능력은 뭐냐면 이 소득에 따라서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있고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있고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액이 생기는 원인은 4가지가 있는데 특히 우리는 뭐 몇 번하고 몇 번을 잘 봐라? 1번하고 2번을 잘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네. 자, 이론 3개 다 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 잘 나온다고 그랬다 지금. 그럼 동심원 이론이 외울 게 제일 많네. 동심원 이론은 뭐였어요? 도시는 어떤 모양으로 성장해 간다? 누구의 이론을 응용했다? 튀넨의 이론을 응용했다 그랬죠? 맞아요. 그게 어떻게 된다고? 순서가 중점저고통의 순서로 도시가 성장해 나가더라. 맞습니까? 자, 외곽으로 갈수록 범죄, 빈곤, 질병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외곽으로 갈수록 감소한다. 도심으로 올수록 범죄, 빈곤, 질병이 증가한다. 그럼 도시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을 어떤 거로 설명하느냐? 침입, 경쟁, 천위 과정으로 설명한다고 그랬죠? 도시 생태학적 관점. 맞아요. 시카고 도시를 모델로 했다고 그랬어요. 단점이 뭐라고요? 도로를 고려 안 했다. 교통망을 고려 안 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지적한 사람이 누구다? 호이트의 선형이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호이트는 선형이론을 통해서 도시의 성장은 교통망을 따라 어떤 모양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확장돼 가더라. 그래서 도로 주변에는 누가 산다? 고소득층들이. 도로 주변에는 누가 산다고요? 고소득층들이. 그리고 저급주택은 고급주택 반대편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럼 다핵심 이론은요, 뜻이 뭐라고요? 도시의 중심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다. 그러면 도시의 중심이 여러 개가 되는
다액의 원인이 뭐라고요? 네 가지가 있더라. 저 두 개를 특히 기억한다고 그랬습니다. 동종 유사는 모여. 우리 비슷한 애들이야, 모여. 집적해. 이종은요? 흩어져. 저리 가. 아시겠죠? 양립, 비양립이 좀 어렵겠네. 같이 있는 게 양립, 같이 안 있는 게 비양립. 립자가 설립자거든. 립자가 설립자라고, 한자로. 양립, 같이 서 있다는 거야, 나란히. 같이. 비양립, 같이 안 서 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일단 그 정도 보면 돼. 그 정도 보시면 충분해요. 자, 그럼 176페이지예요.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2번. 자, 기억은 우리 아직 안 배웠거든요. 가로 안에 들어갈 이론 및 법칙을 옳게 설명한 것은 했는데 기억은 아직 공부 안 했고요. 상업입지론이니까 놔두고요. 자, 니은 볼게요. 니은이 어떤 걸 설명하느냐 이 뜻이거든, 지금. 도시 내부 기능 지역이 침입, 경쟁, 천위 과정을 거쳐 중심 업무 점유지대 주거지역으로 분화한다. 누굴까요? 버제스죠.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 침입, 경쟁, 천위죠. 그래서 항상 핵심되는 말들을 잘 기억해놔야 돼. 버제스다, 그죠? 자, D급 보겠습니다. 도시 공간 구조가 교통망을 따라 확장돼요. 무슨 글자 나와, 지금? 부채 올라왔지? 그건 뭔데? 선형이론. 자, 리을 보겠습니다. 도시 공간 구조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몇 개의 중심이 점진적으로 성장되면서 전체적으로 도시가 형성된다. 뭡니까? 다핵심이론. 그러니까 도시의 중심은 하나가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다핵심이지.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시험 어렵게 안 내. 쉽게 낸다니까. 쉽게 내요. 4번 한번 봅시다. 4번. 29회 때 나온 지 얼마 안 됐네요. 다음 내용을 모두 만족시키는 도시공간 구조이론은 유사한 도시 활동은 집적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 때문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다. 빠른 사람들은 이거 보고 바로 답 찾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보니까 서로 다른 도시 활동, 이종 아닙니까? 집적 불이익이 발생할 때는 상호 분리, 흩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해리스 울만도 나오네. 그러니까 뭡니까? 그래요. 그냥 뭐 쉽다 어렵다. 쉽잖아. 우리 시험 쉽다고 그랬지 제가. 바로 보여주잖아요. 우리 시험 쉽다고. 어려운 게 어딨노 이게 지금. 다 쉽지. 우리 시험 쉽다. 자, 그 다음 안 어려워요. 도시 경제 기반 이론은 지금 안 합니다. 통과. 3월 달에 제가 설명드립니다. 이건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통과. 네. 계속 통과하세요. 자, 이제 181페이지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입지론을 합니다. 지금까지 뭐였냐면 지대론 공부했었죠. 지대론 공부했고 도시공간 구조론 했어요. 지대론에서 한 문제 나온다고 그랬고 도시공간 구조론 한 문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입지론 해요. 입지론에서는 두 문제 또는 세 문제 나옵니다. 자, 입지론. 자, 입지론에는 농업 입지론이 있고요. 농업 입지론 시험에 잘 안 내. 우리 좀 지대론에서 공부한 거기서 나와. 농업 입지론 잘 안 내요, 시험에. 별로 안 중요하다. 다음 주거 입지론이 있어요. 별로 안 중요하다. 예. 상업 입지론이 있습니다. 자, 이 뜻은 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예? 이거 앞으로 중요도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뭐야 이러지 말고. 상업 입지론. 중요합니다, 얘는. 상업 입지론 중요합니다. 자, 공업 입지론이 있습니다. 얘가 더 중요한 게 별표 2개, 얘는. 별표 1개. 그래서 우리 입지론을 공부한다는 얘기는 상업 입지론과 공업 입지론에 대해서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주거 입지론하고 농업 입지론은 별로 안 중요해요. 이건 제가 나중에 7월달 이후에 제가 잠시 설명드려도 됩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상업 입지론하고 공업 입지론 공부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교재 한번 보세요. 하기 전에 용어 몇 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181페이지. 자, 그리고 입지라는 말이 나오나요? 자, 입지 줄쳐보고요. 크게 안 중요한데 입지 줄치고 뒤에 장소라는 말 보이세요?
경제활동 주체가 점하고 있는 장소 보입니까? 장소 동그라미. 입지는 장소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 학원의 입지, 학원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나머지 안 읽어도 돼. 끝. 자, 2번이에요. 입지 선정은 뭘까요? 나한테 맞는 입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입지 선정이에요. 만약에 내가 학원을 하려고 그래? 그럼 내가 학원하기 좋은 곳을 찾아야 되겠죠? 입지 선정. 찾았어. 그럼 그 장소를 뭐라 부른다? 입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입지는 장소고 입지 선정은 그 장소를 찾아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에 안 물어봐. 아, 그렇구나. 알면 돼. 이걸 알아야 공부하는데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시험에서 이런 걸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자, 이제 182페이지에 상업 입지론이라고 나오죠.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해, 이제. 여기서부터가. 자, 먼저 상권 봅니다. 상권. 여러분, 상권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상권의 뜻이 뭐냐면, 뒤에 줄 칠게요. 고객이 존재하는 곳. 여기, 기억에. 고객이 존재하는 곳 보이세요? 고객이 존재하는 일정한 공간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상권이라고 불러요. 고객이 존재하는 공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상권을 다른 말로 배후지라고도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옆에다가 상권 개념 옆에다가 배후지 이렇게 적어두세요. 여기 있죠? 배후 적혀있죠? 배후지라고도 그래요. 자, 그 밑에 상권의 측정 방법 보입니까? 옆에 상권 획정의 기법 있나요? 이건 안 해, 지금. 통과. 지금 안 해도 된다. 자, 183페이지입니다. 상권에 관한 이론 있죠? 자, 여기서 시험에 거의 많이 냅니다, 이제. 상권에 관한 이론. 좀 자르기가 애매한데, 이거. 이 상권에 관한 이론은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거는 중간에 자르기가 좀 애매합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 할게요.